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소판 돈 50냥을 다 썼다고? 헌데 며느리가 전 재산을 털어 사온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시장통에 꾀죄죄한 거지 아이였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목숨 걸고 데려온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찢어진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는 혹독한 겨울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깊은 골짜기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는 최참봉이라 불리는 늙은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안은 본디그를 숭상하는 명망 있는 가문이었으나 대대로 내려오던 깐깐한 선비 기질 탓에 실속을 차리지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쳐온 흉년은 가문의 기둥뿌리마저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곳간은 텅 빈 지 오래되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으며 냉기 가득한 방 안에는 배고픔을 참는 식구들의 마른 기침 소리만 끊이질 않았지요. 이 몰락한 가문을 근근히 지탱하고 있는 이는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비단결 같은 마음씨에 사리분별이 명확한 여인이었으나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밤새워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아도 지독한 가난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정성을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 들어선 혜진은 바닥난 쌀독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을 아무리 긁어도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 닥쳤기에 혜진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약한 시어머니와 늙은 시아버지는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으므로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 한구석에 있는 외양간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늙은 황소 한 마리가 힘없이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이 소는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최참봉댁의 유일한 재산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소를 장에 내다 팔아야겠습니다.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참봉은 마른 세수를 하며 긴 탄식을 뱉었습니다. 기어이 그 꼴을 보고야 마는구나.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녀오너라. 혜진은 눈물을 머금고 늙은 황소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영물이라 했던가요? 소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커다란 눈망울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혜진의 뒤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십리박 읍내 장터로 향하는 길,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소를 판 돈이면 쌀을 사서 당장 배를 채울 수는 있겠으나 소 없는 내년 농사는 또 어찌 지을지 막막함이 앞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도착한 읍내 장터는 흉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로웠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곡소리와 흥정소리가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혜진은 우시장 구석에서 소장수와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겨우 엽전 50냥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고삐를 넘겨주고 돌아서자 소가 음매 마이너스하고 길게 우는 소리가 혜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집안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지요. 어서 쌀을 사서 돌아가자. 아버님, 어머님이 기다리신다. 혜진이 쌀가게가 늘어선 저작거리로 발길을 재촉할 때였는데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아이의 비명과 거친 욕설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 훔쳐먹을 게 없어서 개밥을 훔쳐먹어?
오늘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든 곳에는 험상궂은 국밥집 주인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5살이나 되었을까 흙투성이가 된 아이 하나가 바닥을 기며 매질을 피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머리가 산발이었고 옷이라곤 거적대기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였지만 손에 쥔 누룽지 조각만은 놓지 않고 입으로 가져가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지요. 어린 것이 오죽배가 고팠으면 냅두게 요즘 같은 흉년에 거지가 한둘인가. 공연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만 당하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은 혜진은 인파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찰나 몽둥이를 피하려 고개를 든 아이와 혜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순간 혜진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박힌 아이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옹달샘처럼 기이할 정도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짐승처럼 살려달라 애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주인을 쏘아보는 그 눈에는 서슬 퍼런 도끼 서린 기백과 묘한 총기가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 눈빛, 보통 아이가 아니다. 저 아이는 귀인의 상이다. 혜진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렸으며 지금 저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다시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인파를 헤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멈추시오. 그만하시오. 혜진이 앞을 가로막자 주인은 씩씩거리며 혜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요? 당신은 뭔데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이거지 새끼랑 한패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그런 것인데 너무 모진 것 아니오? 내 이 아이 밥값은 치를 테니 그만하시오. 밥가? 이 녀석이 훔쳐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오. 내 오늘 본때를 보여주려는데 재수없게.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혜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는데 그 작은 손의 떨림이 혜진의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혜진은 품속에 든 엽전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 50냥은 시부모님의 목숨값이자 내년 농사의 미천이었기에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성보다 더 뜨거운 어미의 본능과도 같은 직감이 그녀를 움직였던 셈이지요.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소. 뭐요? 데려가? 아이고, 이 흉년에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제정신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럼 몸값을 내쇼. 내가 이놈 때문에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니. 주인은 혜진을 비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묵직한 돈주머니를 통째로 주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소판 돈 50냥이요. 이 돈으로 죗값은 충분히 치렀으니 이 아이는 이제 내 것이오. 순간 시끌벅적하던 장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구경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50냥이면 쌀 10가마니를 사고도 남을 큰 돈이었기에 그 귀한 돈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지 아이 하나와 바꾼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되고 말고요. 자, 어서 데려가십시오. 내 다신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 주인은 혹여나 혜진이 마음을 바꿀까봐 돈주머니를 챙겨 불이 나게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혜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 여자가 돌았나 보군. 소판 돈을 거지 새끼한테 다 털어넣어? 쯧쯧, 집안꼴 잘 돌아가겠다.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자신의 치마폭으로 아이의 더러운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가자. 이제부터 내가 내 어미다. 아이는 말없이 큰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의 손을 잡았는데 아이는 걷기조차 힘든 몸이었지만 혜진의 손을 잡은 악력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혜진은 빈 쌀자루 대신 꾀죄죄한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차가운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혜진의 품에는 쌀 한 톨 없었고 손에는 냄새나는 아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혜진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는데 배를 고르며 쌀을 기다리고 있을 시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옆에서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다. 쫓겨나도 좋다. 허나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을 살릴 아이다. 마침내 저 멀리 최참봉 댁의 쌀이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늙은 시아버지가 목을 길게 빼고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이제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감하며 혜진은 아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대문을 넘어선 찬바람이 휑한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자 며느리의 빈손을 확인한 늙은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쌀이문 앞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는데 최참봉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등 뒤를 가리키며 입술을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소판 돈 50냥이라면 작은 오막살이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큰 돈이었으나 며느리가 데려온 것은 쌀가마니가 아니라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어린 거지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막힌 상황에 최참봉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참았던 울분을 벼락 같은 호통으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기어이 미친 게로구나. 쌀을 사오라 보냈더니 웬 근본도 모르는 거지 녀석을 데리고 와. 당장 내다 버리지 못할까?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 아이는 예사 아이가 아닙니다. 제 눈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혜진은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으나 녹이 띈 시아버지의 호통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루로 뛰쳐나온 시어머니 박씨 부인 역시 며느리의 기행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채 그저 가슴을 치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혜진의 치마폭 뒤로 숨어들었고 그 작은 몸뚱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이 혜진의 등 뒤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가문의 목숨 줄인 돈을 허공에 날린 며느리를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었으나 날이 저물어가는 엄동설 안에 차마 며느리와 어린 것을 길바닥으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툇마루를 쿵쿵 울리며 사랑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마당에는 서러운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혜진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조금씩 녹이자 혜진은 비로소 떨고 있는 아이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따뜻한 물이 채워진 나무통에 아이를 앉히고 묵은 때를 벗겨내니 시커먼 구정물이 씻겨 내려가며 아이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속에 감춰져 있던 옥석이라도 발견한 듯 혜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말끔하고 귀티나는 얼굴로 변모해 갔으며 훤칠한 이마와 오똑한 콧날은 물론이거니와 촛불에 비친 아이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맑아 마치 세상을 다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복동이다.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아이라는 뜻이야. 혜진이 자신의 헌 저고리를 줄여 지은 옷을 입히자 아이는 혜진을 빤히 올려다보며 작은 손으로 혜진의 거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묵직한지 혜진은 하루 종일 시달렸던 마음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나 복동이는 혜진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혹여나 충격으로 말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본래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지 알 수 없었으나 혜진은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동이는 혜진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5살배기 어린아이였지만 눈치가 어찌나 빠른지 혜진이 물동이를 들면 앞서서 문을 열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는 마른 솔가지를 주워와 옆에 놓아두곤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아 혜진이 아이를 데리고 우물가에라도 나가려 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를 찔러왔습니다. 최참복네 며느리가 헛똑똑이었어. 소판 돈으로 거지 아이를 사오다니. 양반 체면에 거지를 상전처럼 모시고 산다지. 집안꼴 잘 돌아간다.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혜진은 들리지 않는 척 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최참복 역시 복동이를 볼 때마다 재수 없는 놈이라며 혀를 찾고 아이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부채로 허이허이 내쫓기 일쑤였으나 복동이는 억울한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이며 제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의젓한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와 혜진은 밤마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남몰래 한숨을 삼켜야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어놓은 최참봉이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소학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는데 마당을 쓸던 복동이가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통을 쳐서 쫓아냈을 터이나 최참봉은 글 읽기에 심취하여 아이가 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은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쇠소응대는 진퇴지절이여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마다 복동이의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도 듣는 듯 빗자루를 꼭 쥐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나오던 혜진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려던 찰나 복동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레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혜진은 숨을 죽이고 아이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써내려간 것은 그림이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방금 최참봉이 읽었던 소학의 한 구절, 물 뿌리고 마당 쓸며 어른을 공경하라는 뜻의 한자였던 것입니다. 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까막눈인 줄 알았던 거지 아이가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5살배기가 어려운 한자를 막힘없이 써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글자를 다 쓰고는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혜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아이가 집안을 일으킬 귀한 제목임을 하늘이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복동아,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란 복동이가 황급히 발로 흙바닥을 문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재빨리 아이의 손을 잡아 제지하고는 흙먼지가 묻은 아이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교감이 오갔고
혜진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할아버지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복동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으나 혜진의 간절한 눈빛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최참봉댁 마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묵묵히 일하는 머슴 아이였으나 밤이 되면 혜진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척하며 아이에게 몰래 종이와 붓을 쥐어주었는데 어깨너머로 배운 글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아이의 습득력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빨랐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천재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였지요. 캄캄한 밤 담장을 넘어 새어나가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는 이웃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고 최참봉댁에 신동이 났다는 소문은 혜진의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타고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평온하던 최참봉댁 마당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숨죽인 오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살인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왔기에 안방에서 더위를 식히던 최참봉과 부엌에서 일하던 혜진은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포졸들은 다짜고짜 최참봉을 포박하려 들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유인즉슨 고을 사또가 최참봉댁에 들어온 신동거지만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양반을 능멸하고 민심을 어지럽힌다며 당장 잡아들이라 명했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나리, 우리 시아버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혜진이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그들은 혜진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겁에 질린 복동이의 뒷덜미를 낚아채 끌고 나갔습니다. 힘없는 늙은 선비와 여인의 힘으로는 서슬 퍼런 관아의 위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에 최참봉과 혜진은 맨발로 포졸들의 뒤를 쫓아 관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끌려가는 복동이는 울지도 않은 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혜진을 찾았고 그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혜진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사또의 생신잔치로 이미 흥청망청한 분위기였습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누더기를 걸친 최참봉 식구와 복동이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비단 위에 떨어진 먹물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높은 상석에 비스듬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사또는 끌려온 복동이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조소를 흘렸는데 그는 평소 최참봉 가문의 꼿꼿한 선비 정신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탐관오리였기에 이번 기회에 가문을 아주 짓밟아버릴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내 놈이 소판 돈 50냥을 주고 거지를 사왔다던 그 멍청한 최가냐? 듣자 하니 이 천한 거지가 글을 쓴다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지. 사또나리. 사기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출신은 미천하나 그 총명함이. 닥쳐라. 천한 거지가 글을 안다면 개가 춤을 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 내 놈이 가세가 기울자 사람들을 현혹해 돈을 뜯어내려 수작을 부리는 게지. 사또의 호통에 주변에 있던 아전들과 양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참봉은 치욕스러움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혜진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으나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복동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흉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재능을 확인하려는 호기심 따위는 없었고 오로지 짓밟고 조롱하려는 악의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이놈들아, 저 꼬마 녀석을 형틀에 묶어라.
내 오늘 저 녀석이 그를 아는 신동인지 매를 버는 놈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복동이를 거칠게 형틀로 끌고 갔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감싸 안으려 했으나 건장한 포졸들이 그녀를 가로막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흙바닥에 나뒹군 혜진은 찢어진 치마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아이를 향해 기어가며 절규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가 짐승처럼 묶이는 꼴을 보자니 혜진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나리,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아직 5살도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시끄럽다.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관아의 영을 거역하느냐. 여봐라, 저것을 당장 끌어내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 하나가 혜진의 어깨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비명과 함께 혜진이 흙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자 소란스럽던 잔치판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는데 최참봉은 며느리가 짐승처럼 내쳐지는 모습을 보고 혼절할 듯 휘청거렸고 형틀에 묶인 복동이의 눈에서는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신을 거두어준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셈이지요. 사또는 혜진이 쓰러진 것을 보고서야 만족한 듯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벼루와 붓, 먹이 놓인 상을 형틀 앞으로 가져오게 하더니 비열한 목소리로 문제를 냈습니다. 내 놈이 정녕 그를 안다면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거라. 지금 내 기분이 어떠한지 시 한 수로 읊어보란 말이다. 만약 붓을 들지 못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와 내 어미는 곤장 100대를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의 기분을 맞추려 아부하는 글을 쓰면 선비의 기계를 잃은 것이라 비웃을 것이요. 사또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 능멸죄로 목을 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열한 처사였기에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아이의 운명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묶여있던 복동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있던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서슬퍼런 칼날처럼 혹은 깊은 산속의 호랑이처럼 형형한 빛을 뿜어내며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묶인 팔 하나를 풀어주자 복동이는 붓을 낚아채듯 쥐고는 먹을 갈지도 않은 채 말라비틀어진 붓 끝에 침을 묻혀 종이 위로 거침없이 손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 작은 등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으며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관아의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한여름의 찜통더위조차 아이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형틀에 묶였던 손목이 풀려나자 복동이는 저린 팔을 한번 털어내고는 마치 장수가 칼을 뽑아들듯 붓대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먹을 갈 시간조차 아까운 듯 말라비틀어진 벼루에 침을 퇴뱉어 문지르더니 거침없이 하얀 종이 위로 붓을 내리꽂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돌하고 매서운지 술잔을 기울이던 양반들도 숨을 죽인 채 아이의 손끝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요. 망설임 없이 써내려가는 붓질에는 춤을 추는 듯한 리듬이 있었고 5살 아이의 손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힘찬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지막 점을 쾅 찍고 붓을 던지듯 내려놓은 복동이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사또를 쏘아보았습니다. 종이에는 검은 먹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었습니다. 나라님 곶가는 쥐새끼가 파먹고 우리네 쌀독은 사또가 파먹네. 배부른 사또 트림 소리에 배고픈 백성들 등가죽이 터지는구나. 이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어내려가자 좌중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문자 하나 없었지만 그 뜻이 비수처럼 날카로워 듣는 이들의 뼈를 때리고 가슴을 후벼 팠기에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호의호식하는 탐관오리의 행태를 어린아이의 눈으로 적나라하게 꼬집은 글귀 앞에서 잔치판에 모인 양반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 장난이 아니라 썩어 빠진 관아를 향해 던지는 서슬 퍼런 선전포고였던 셈이지요.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마침내 술상을 발로 차며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술병 소리와 함께 사또의 고함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발칙한 놈,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여봐라, 당장 저놈을 오게 가더라.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어린아이 눈에도 보이는 도둑질이 사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복동이는 칼날 같은 포졸들의 창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당당한 기세에 눌린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때 구석자리에서 낡은 갓을 쓴 허름한 선비 하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잔치 내내 구석에서 술만 축내며 졸고 있던 초라한 행색의 손님이었으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내 보아하니 저 아이의 글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소이다. 뭐라? 너는 또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냐? 내 놈도 저 거지 녀석과 한패로서 목이 달아나고 싶은 게냐? 사또가 길길이 날뛰었으나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으로 걸어나와 복동이가 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바라보는 선비의 입가에는 감탄 섞인 미소가 번졌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또를 향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명문이로다. 5살 아이의 붓끝에서 이런 기계가 나오다니 이는 하늘이 내린 제목이요. 사또, 당신 눈에는 저 글이 반역으로 보이요? 내 눈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명약으로 보이요만. 이놈이, 여봐라, 저 미친놈도 당장 묶어라. 오늘 내 생일에 아주 피바람이 불어봐야 정신들을 차리겠구나. 사또의 고함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선비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여름 햇살을 받아번쩍이는 그것은 둥근 마패였는데 그 위에는 5마리의 말이 생동감 넘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달려들던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의자에 앉아있던 사또는 뒤로 벌러덩 자빠지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탐관오리는 어명을 받들라. 우렁찬 외침과 함께 닫혀있던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함성이 관아를 가득 메우자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으스대던 양반들과 기생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암행어사 앞에 납작 엎드렸는데 바지에 오줌을 지린 그 비굴한 꼴이 가관이었지요. 어사는 사또를 준엄하게 꾸짖어 포박하게 한 뒤 형틀 옆에 쓰러져 있는 혜진과 최참봉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그리고 어르신 많이 놀라셨소. 내 놈들을 일망타진하느라 조금 늦었소. 어사가 직접 혜진을 일으켜 세우자 혜진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터진 입술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혜진은 곧장 복동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복동이도 혜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머니하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동아,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내가 정말 우리를 살렸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최참봉은 땅을 치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한거지라 무시하며 구박했던 아이가 가문을 살리고 목숨을 구했으니 자신의 옹졸함이 뼈에 사무치도록 부끄러웠던 탓이지요. 최참봉은 복동이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가, 복동아, 이 할애비가 눈이 멀었었구나. 귀한 옥석을 몰라보고 천대를 했으니 이 늙은이의 죄가 크다. 부디 용서해 다오. 할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암행어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 아주 크게 될 놈이구나. 글재주보다 귀한 것은 불의를 참지 않는 그 기계다.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갈고 닦아. 훗날 반드시 나라의 기둥이 되어라. 명심하겠습니다. 어사나리. 사또는 파직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관아의 창고가 활짝 열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이 나누어졌습니다. 최참봉 식구와 복동이가 관아를 나설 때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환호를 보냈는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미친 며느리, 거지아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었으나 이제는 효부와 신동이라 칭송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복동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하겠노라고 그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소명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셈이지요. 복동아, 배고프지 않느냐?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지어주마. 네, 어머니.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산길, 그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밖 한양까지 퍼져나갔고 더 큰 세상이 이 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참봉 댁의 마당에는 다시금 평온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가 물러가고 고을의 평화가 찾아오자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엽전 주머니를 꺼내 보았는데 비록 텅 빈 주머니였으나 그것은 가문의 목숨줄이었던 소를 판 흔적이요. 귀한 아들 복동이를 얻게 해준 운명의 증표였기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혜진은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마루에 앉아있는 복동이를 바라보았고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의젓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예전의 깐깐함을 버리고 손자의 글 읽는 소리에 장단을 맞추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마을 사람들에게 내 눈은 옹이구멍이었으나 며느리 눈은 보배였다며 껄껄 웃곤 했는데 가세는 여전히 넉넉지 않았으나 복동이는 낮에는 밭을 갈아 시부모를 봉양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학문에 매진하니 그 효심과 재주가 온 고을에 자자했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복동이가 15이 되던 해 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복동아,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너의 뜻을 펼쳐 힘없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지. 어머니, 저는 벼슬보다 어머니 곁에서 밭을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다 갚으려면 1000년도 부족합니다. 아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갚는 가장 큰 효도란다.
어머니의 간곡한 뜻을 꺾을 수 없었던 복동이는 눈물을 머금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을 어귀에는 청천벽력 같은 기쁜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한 복동이가 금이환영한다는 정갈이었기에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고 최참봉과 혜진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동구 밖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화려한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청년이 말을 타고 달려오다가 혜진을 발견하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 흙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소자,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냐, 내 아들 복동아. 장하다, 정말 장해. 혜진은 흙투성이가 된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는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무언가를 꺼내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화려한 보석도 엄청난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혜진이 자신의 헌 옷을 줄여 만들어 주었던 지금은 다 해져버린 그 작은 무명 저고리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구해준 어머니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 복동이는 그 옷을 부적처럼 품고 다니며 공부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 옷이 저를 지켰습니다. 50냥으로 저를 사셨지만 저는 어머니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효심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최참봉은 하늘을 우러러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혜진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봄날이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늙은 노모를 모시기 위해 한양의 화려한 저택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복동이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꽃구경을 나섰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리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다 하였고 착한 마음을 베푼 집안에는 반드시 큰 복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아이를 거지라 손가락질했으나 혜진은 그 안에서 빛나는 보석을 보았고 진심으로 품어 안았으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천륜보다 깊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혜진의 50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음이 되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그들을 평생 지켜주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복동이의 등은 넓고 따뜻했으며 그 위에 엎인 혜진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솥한 돈으로 산 것은 아이가 아니라 기적 같은 운명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